텍사스 술집의 자욱한 연기, 자욱한 뒷방과 록 음악의 가장 열광적인 밤에 넌 불빛 아래에서 빌리 기븐스는 전설을 만들어갔습니다. 강철도 자를 듯한 묵직한 기타 사운드를 가진 그는 수염을 기른 아이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매력과 블루스 특유의 허세 뒤에는 날카로운 입담과 오랜 기억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75세의 빌리 기번스는 마침내 자신이 남몰래 싫어했던 5명의 아티스트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선을 넘은 남부 록 라이벌부터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인 팝스타까지. 이러한 폭로는 그의 음악적 유산을 형성한 라이벌 관계를 보여줍니다. 5번째는 가스 브룩스였습니다. 빌리 기번스에게 진정성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연주했던 모든 음표에는 블루스의 혈통이 깃들어 있었다. 그에게 블루스는 마케팅 수단이나 빌려 쓰는 스타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 그 자체였고 땀과 가슴 아픈 이별, 그리고 담배 연기, 자욱한 술집에서 보낸 긴 밤들을 통해 얻어낸 소중한 것이었다. 그렇기에 90년대 초 가스 브룩스가 세련된 카우보이 모자와 깔끔한 컨트리 블루스 이미지로 등장했을 때 기번스는 휴스턴까지 들릴 정도로 눈을 동그랗게 떴다고 한다. 브루스는 라디오, 텔레비전, 그리고 교회 가정의 거실에 맞춰진 내슈빌의 새로운 아레나급 컨트리 음악의 대표적인 얼굴이었다. 그의 노래에는 블루스적인 표현이 가미되었지만 영혼은 부족했다. 기번스에게 그것은 감정 없는 모방에 불과했다. 1993년 빌리를 인터뷰했던 한 텍사스 라디오 진행자에 따르면 기번스는 내슈빌의 블루스 붐을 신발에 쏟아도 얼룩지지 않는 그런 블루스라고 일축했다고 한다. 그 말은 음악계에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팬들은 웃었지만 내슈빌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아이러니하게도 브룩스는 ZZ-탑을 초기 음악적 영향으로 자주 언급했었다. 그는 ZZ-탑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 남부 특유의 감성, 그리고 다른 누구보다 먼저 장르를 넘나드는 방식에 감탄했었다. 하지만 브룩스가 컨트리 팝에 텍사스 블루스 색채를 섞기 시작하자 기번스는 모욕감을 느꼈다고 한다. 저 사람은 겉보기엔 완벽하지만 먼지 하나였어. 그는 델러스 행사 백스테이지에서 한 기타리스트에게 이렇게 말했다. 바비큐 소스 같은 음악을 연주하는데 달콤하고 병에 담겨있고 TV에 딱 어울리지. 두 사람의 긴장감은 1991년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기번스와 브룩스가 같은 대기실에 있게 되면서 최고조에 달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특유의 매력과 유머 감각을 지닌 브룩스가 기번스에게 악수를 청하며 활짝 웃었다. 이번의 작품 정말 좋아! 그가 말했다. 빌리는 입술을 꽉 다물고 고개를 끄덕이며 좋다, 아끼고 잘 써 라고 대답했다.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브룩스는 웃어넘겼지만 주변 사람들은 기번스가 미소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후 대화에서 기번스는 누구의 이름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누구를 가리키는지 분명히 드러났다. 그는 현대 컨트리 음악의 현황에 대한 질문을 받자 킥킥 웃으며 진짜 컨트리 음악과 가짜 컨트리 음악이 있죠. 둘 중 하나에만 디젤 냄새와 가슴 아픈 이별의 냄새가 나요 라고 말했다. 팬들은 그의 말에 즉시 공감했다. 나중에 언론에서 브룩스에게 붙여준 별명인 내슈빌의 사기꾼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음악적 측면에서 두 사람의 차이는 극명했다. 브룩스는 파워 발라드, 화려한 조명 쇼, 그리고 그의 수반되는 온갖 효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던 반면 기번스는 아주 오래된 앰프와 거의 끊어질 뻔한 기타 줄에서 나오는 순수한 음색을 여전히 추구했다. 브룩스의 엄청난 성공은 말하자면 깁슨이 음악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놓았습니다. 열정 대신 완벽함, 투지 대신 화려함. 블루스는 반짝거려서는 안 됩니다. 그는 1994년 기타 월드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반짝거린다면 누군가는 그걸 연주하는 게 아니라 팔고 있는 겁니다.
깁슨에게 내슈빌의 문화 주도적인 접근 방식은 이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뮤직시티는 귀에 쏙 들어오는 곡 구조와 세련된 스튜디오 기술을 바탕으로 음악 제국을 건설했다. 다시 말해 남부 음악 특유의 거친 느낌을 다듬어 진정성을 불어넣었다. 반면 주주 탑은 언제나 불완전함을 중심으로 나아갔다. 그들의 그루브는 매끄럽고 리프는 다듬어지지 않았으며 그들의 사운드는 지극히 인간적이었다. 기번스는 농담삼아 내슈빌 노래는 향수 냄새가 나지만 블루스는 땀 냄새가 난다 라고 말하곤 했다. 그것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하나의 선언과도 같았다. 오랫동안 억눌린 감정이 남아있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브룩스가 90년대 후반에 루츠 블루스 앨범 발매 소식을 발표했을 때 내슈빌의 여러 언론인들은 기번스가 공개적으로 논평을 거부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빌리가 사적으로는 그 상황에 대해 매우 불쾌해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사람들이 다시 그걸 블루스라고 부르네 라며 실제로 뭔지 정확히 불러러야지 그냥 컨트리풍을 입힌 마케팅일 뿐이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2001년 브룩스를 통해 기번스는 TV 스페셜 프로그램의 블루스 트리뷰트 라이브 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기번스는 품위 있게 제안을 거절하며 이제는 전설이 된 명언을 남겼습니다. 블루스는 큐빅을 달지 않는다. 이 발언은 내슈빌의 지나친 행태를 예술적 진정성의 소멸로 여긴 블루스 애호가들의 결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팬들은 그의 이름을 티셔츠에 새겨 넣기도 했습니다. 브룩스는 칭찬받듯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비판의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기번스는 브룩스를 노골적으로 공격한 것은 아니었고 그저 상황에 동조했을 뿐이었다. 그에게 가스 브룩스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빼앗아간 모든 악당들의 전형이었다. 기번스는 드물게 솔직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사람이 노래를 못 부르는 게 아니라 100만 달러짜리 미소를 지으며 가슴 아픈 이별에 대해 노래하는 것뿐이야 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 말은 그들의 철학적 차이, 즉 진정성과 접근성 사이에 드러나지 않은 갈등을 특징 짓는 말이었다. 사실 두 사람은 아메리칸 드림의 양면을 대표했다. 브룩스는 쇼맨십이 뛰어났고 화려한 볼거리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술을 터득했다. 기번스는 장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고 자신을 잊게 한 뿌리에 충실했다. 하지만 텍사스 블루스 뮤지션의 눈에 진실로 가는 길은 뮤직 로우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땀과 먼지, 그리고 가슴 아픈 이별을 헤쳐나가는 길이었지. 화려한 조명 아래서 흩날리는 폭죽을 통과하는 길이 아니었다. 가스 브룩스의 세련된 컨트리 음악 스타일이 기번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지만 다음 배신은 그에게 더욱 가까운 곳에서 일어났다. 네 번째 배신. 스티비 레이 본. 텍사스에서 블루스는 단순한 장르가 아니라 피의 맹세와도 같은 것이다. 담배 연기 자욱한 술집과 뒷방에서 펼쳐진 잼 세션을 통해 음악계에 발을 들인 연주자들은 존경 음색 그리고 진실을 바탕으로 형제를 형성합니다. 빌리 기븐스와 스티비 레이 본의 이야기가 그토록 비극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적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스티비는 빌리를 자신의 영웅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존경으로 시작된 관계는 서서히 경쟁으로 변했고 기븐스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그로 인해 깊은 배신감을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1970년대 초 둘 다 유명해지기 훨씬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20대 초반이었던 스티비는 오스틴의 음악계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며 기번스를 마치 성경처럼 연구했습니다. 기번스는 한 인터뷰에서 스티비는 우리 공연에 몰래 들어와 앰플숲 옆에 서서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지켜보고 배우곤 했어요 라고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스티비는 기번스의 강렬한 텍사스 셔플 리듬, 날카로운 음색, 심지어 그의 허세까지 완벽하게 따라했습니다. 빌리에게는 저 음에는 기분 좋은 일이었죠. 1980년대 초 보는 전국적인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데뷔 앨범 텍사스 플러드는 단순한 히트를 넘어 하나의 선언이었습니다. 전 세계는 스티비 레이 본을 텍사스 블루스의 새로운 왕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잡지 표지들은 그를 장르의 구원자로 칭송했지만 20년 동안 그 기치를 내걸고 활동해온 기본스에게는 달갑지 않은 칭호였다. ZZ-탑의 전 엔지니어 조 하디는 그는 사람들이 스티비가 텍사스 블루스를 세계에게 알렸다고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다. 빌리는 스티비가 기타를 갖기 전부터 자신이 그런 음악을 해왔다고 생각했죠. 두 사람 사이에 마찰의 조짐이 처음 나타난 것은 1984년 한 기자가 기번스에게 스티비의 성공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물었을 때였습니다. 언제나처럼 시크한 기번스는 그 녀석은 연주를 잘한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가까웠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의 어조는 친절함보다는 냉담했습니다. 기번스는 스티비의 기타 톤, 특히 본이 스트라토캐스터와 튜브 스크리머 조합으로 만들어내는 강력하고 밀도 있는 사운드가 자신과 너무 비슷하다고 불평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장비 구성은 빌리가 몇 년 전에 사용했던 것과 거의 똑같았는데 이것이 불만의 원인 중 하나였다. 상황은 스티비의 매니지먼트 측이 주주탑의 프로듀서인 빌 햄에게 스티비가 적합한 스튜디오를 찾는데 도움을 요청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더욱 악화되었다. 한 옛 로드 매니저는 빌리는 그것이 선을 넘은 행동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게 저 녀석은 내 영역에 침범했을 뿐만 아니라 내 부츠까지 신으려 하고 있어 라고 말했죠. 늘 신세대 음악가들을 지지해왔던 기번스는 본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 인터뷰에서 그는 보통 플랫의 칭찬에 반박하다가 마지막 순간에야 입장을 바꾸거나 옹호하라는 압박을 받았을 때조차도 그의 대답은 짧고 머뭇거리며 지극히 정중했다. 마치 그가 노골적으로 비판적이라기보다는 냉담한 것처럼 보였다. 결국 두 사람의 긴장감은 1985년 몽트로의 재즈 페스티벌에서 폭발했는데 두 아티스트 모두 이 페스티벌에 초청되었다. 기번스는 수십 년 동안 페스티벌 주최 측의 초청 대상이었고 스티비는 1982년 페스티벌에서 야유를 받은 후 국제적인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백스테이지에서 있었던 일화에 따르면 스티비가 빌리에게 다가와 그가 자신의 영감의 원천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기번스는 고개를 끄덕이고 옅은 미소를 지으며 빨리 배웠군이라고 대답한 후 아무 말 없이 걸어갔다고 한다. 거의 눈에 띄지 않았던 이 일은 텍사스 블루스 전설의 일부가 되었다. 하지만 그 짧은 만남은 놀라울 정도로 인상적이었다. 게다가 결국 실현되지 못한 스튜디오 세션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이 돌기도 했다. 스티비는 기번스와 함께 듀엣 기타 연주를 녹음하고 싶어 했습니다. 상징적인 계승의 의미를 담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스케줄 문제로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는 친구들에게 이미 내 재능을 이어받은 사람에게 횃불을 넘겨줄 순 없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엄밀히 말해 증오심이라기보다는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대중의 시선 속에서 가르치는 제자를 보는 것이 예리한 판단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985년 본본의 앨범 Soul to Soul은 차트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고 평론가들은 이미 그를 핸드릭스의 후계자로 칭송했다. 같은 시기에 제스티 톱은 MTV 시대의 히트곡들을 연이어 발표하며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음악은 화려하고 신시사이저 사운드가 가미되어 그들을 유명하게 만든 꾸밈 없는 블루스와는 정반대였다. 이러한 상황은 팬들 사이에서 진정한 텍사스 음악의 의미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게 빌리를 미치게 만들었죠. 오랜 친구가 말했다. 그는 스티비의 재능을 존경했지만 사람들이 그를 제우톱과 비교하는 기준으로 삼는 방식을 혐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와 원망에도 불구하고 기번스는 본에 대해 나쁜 말을 한 적이 없었다. 1990년 스티비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기번스는 가장 먼저 성명을 발표한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말투가 형제 같았고 텍사스는 최고의 인물을 잃었습니다. 록스타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팬들은 진심으로 받아들였을지 모르지만 그와 가까웠던 사람들은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빌리가 그 후로 오랫동안 괴로워했다고 말했다. 단순히 상실감 때문만이 아니라 하지 못한 말들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것이다. 그는 결코 마음의 정리를 하지 못했어요 라고 하디는 말했다. 그는 스티브에게 얼마나 존경하는지 보여주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에게 좀 물러나라고 말하고 싶기도 했어요. 이제 그는 절대 그럴 수 없게 됐죠. 기번스는 이후 수년간 조용한 방식으로 존경심을 표현해왔다. 1990년대 지우톱의 수많은 공연에서 그는 때때로 솔로 연주에 프라이드 앤드, 스조이나 텍사스 플러드의 일부를 짧게 삽입하여 조용히 존경을 표하곤 했다. 이전에 자신을 우상화했던 사람에게 인정을 표한 후 경쟁 관계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동들은 여전히 씁쓸했고 죽은 자를 애도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냈다. 빌리는 스티비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텍사스 출신의 한 음악가는 말했다. 그는 그들이 겪었던 일들을 미워한 거죠. 두 사람 사이에 존재했던 영혼의 연결 소통하는데 시간조차 필요하지 않았던 그 연결 말이에요. 스티비 레이 본과의 경쟁이 기번스의 자존심을 시험했다면 다음 아티스트는 그의 인내심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세 번째, 리너드 스캐너드의 로니 벤 젠트. 대부분의 팬들에게 제트탑과 리너드 스키너드가 불화를 겪었다는 생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남부의 두 거물 밴드 모두 거친 기질 기타 사운드, 그리고 위스디키의 흠뻑 젖은 반항심이라는 공통된 토대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욱한 연기와 함성으로 가득한 무대 뒤에서는 상황이 그렇게 화목하지 않았다. 빌리 기번스와 로니 벤 젠트는 남부에 대한 사랑은 공유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갈등을 겪었다. 남부록의 정수. 하지만 투어에서 자존심 싸움이 벌어지면서 그 형제애는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이야기는 1974 연주 톱의 트레스 허무브레스가 차트를 휩쓸고 스카이너드는 스위트 홈, 알라바마의 성공으로 승승장구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프로모터들은 두 밴드의 합동 투어를 꿈꿨습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를 대표하는 두 거장이 기타의 웅장한 깃발 아래 남부를 하나로 뭉치려 했다. 이론상으로는 완벽했지만 실제로는 혼돈 그 자체였다. 두 밴드 모두에서 투어 매니저로 일했던 한 사람은 그들은 마치 기름과 휘발유 같았다며 빌리는 통제력, 정확성, 그리고 그루브를 원했고 로니는 무대 위에서 열정땀, 그리고 위스키를 원했다고 말했다. 둘 다 올라스고 둘 다 고집이 세다. 처음에는 기번스가 벤 젠트의 허세에 감탄했다. 로니는 거칠고 두려움이 없었으며 맥주 한 잔을 손에 들고 웃는 얼굴로 만 명의 관중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프론트맨이었다. 하지만 빌리에게는 그 허세가 종종 무모함으로 이어졌다. 투어 초기 리허설에서 벤 젠트는 종종 늦게 나타나거나 술에 취한 채 나타났고 나머지 스태프들은 기다려야 했다고 한다. 빌리는 밴드를 엄격하게 이끌었어요 라고 사운드 엔지니어 테리 매닝은 말했다. 그는 혼란을 용납하지 않았죠. 그런데 로니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첫 번째, 진정한 폭발은 밴드가 범인검에서 리허설을 진행했을 때 일어났다. 주즈탑의 스태프들은 사운드 체크를 위해 무대를 준비했는데 스키너드의 장비가 이미 무대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빌리가 상대 밴드 매니저와 마주쳤을 때 로니가 직접 나서서 끼어들었다.
텍사스에서 온 너희들은 블루스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군. 그는 아주 비꼬는 말투로 말했다. 우린 그냥 여기서 블루스를 연주하는 것뿐이야. 분위기는 기타 피크로도 배워낼 수 있을 만큼 긴장감이 넘쳤다. 언제나 침착함을 유지하던 빌리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 음정이나 맞춰서 연주해봐. 그 모욕은 매우 효과적이었고 그때부터 존경심은 사라졌다. 하지만 공연은 계속되었지만 어려움도 따랐다. 투어는 두 밴드 간의 끊임없는 무대 위 경쟁으로 악명을 떨쳤다. 로니와 빌리는 관객의 관심을 끌기 위해 솔로 연주를 늘리고 앰프 볼륨을 높이고 농담처럼 주고받는 모욕적인 말들을 주고받았다. 애틀랜타에서 어느 날 밤 벤 젠트는 관객들에게 우리가 진짜 남부의 사운드지 싸구려 선글라스를 낀 할리우드 카우보이들이 아니야 라고 말했다고 한다. 관객들은 열광했다. 무대 뒤에서 기번스는 분노에 휩싸였지만 겉으로는 침착해 보였다. 그는 로드 매니저에게 저 녀석은 음악이 아니라 맥주를 팔고 있는 거야 라고 속삭였다. 스키너드의 고향인 잭슨빌에서 결국 모든 것이 무너졌다. 지역 밴드가 마지막 공연을 맡게 되었고 원래 헤드라이너였던 지지탑은 2위로 밀려났다. 기번스는 순서 변경에 찬성했지만 당시 그는 이미 매우 예민한 상태였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그는 그날 밤 로니에게 시끄러운 걸 전설로 자각하지 마 라고 말했다고 한다. 로니는 깔끔한 걸 멋있다고 착각하지 마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날 밤 쌓였던 긴장감이 폭발했다. 스키너드의 공연이 연장되는 바람에 주주탑은 주어진 시간의 일부만 공연할 수밖에 없었다. 조명이 꺼지자 기번스는 기타 플러그를 뽑고 아무 말도 없이 곧장 투어버스로 향했다. 바로 다음 날 주주탑은 투어에서 철수했다. 오랫동안 두 사람은 그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라이벌 관계는 양측 모두에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스키너드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ZZ탑이 매우 오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ZZ탑의 팬들에게 스키너드는 그저 비전문적인 밴드였습니다. 1980년대 인터뷰에서 기번스에게 던져진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그 사건에 관한 것이었고 그는 매우 현명하게 답변했습니다. 때로는 형제들과 함께 연주하고 때로는 악당들과 연주하죠. 어느 쪽이 어느 쪽인지는 금방 알게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이 벤 젠트를 겨냥한 간접적인 비난이라고 받아들였다. 하지만 로니는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사망하기 불과 몇 달 전인 1976년 인터뷰에서 ZZ탑을 존경하느냐는 질문에 미소를 지으며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대체로 깨끗한 사람들이죠. 라고 답했다. 어쩌면 너무 깔끔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두 사람의 경쟁은 공개적으로 본격적인 불화로 선언된 적은 없었지만 록 음악계에서는 수군거리는 전설 중 하나가 되었다. 남부록의 두 거장이 사자의 춤을 추듯 서로에게 맞서 싸웠고 상대방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1977년 벤 젠트의 목숨을 앗아간 비행기 추락 사고 이후 기번스의 반응은 복잡 미묘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로니 벤 젠트가 무대에서 빌리의 인내심을 시험했다면 그의 다음 라이벌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었다. 두 번째는 키드 록이었다. 1990년대 후반 키드 록이 전국적인 무대에 등장했을 무렵 빌리 기본스는 이미 온갖 음악 트렌드를 경험해왔다. 디스코부터 글램 그런지까지 그 어떤 것도 그를 흔들지 못했다. 하지만 키드 록의 그 거침없는 남부식 허세 힙합 리듬 그리고 아레나 록 스타의 자존심이 뒤섞인 모습은 기본스의 심기를 처음부터 불편하게 했다. 단순히 음악 스타일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의 태도가 문제였다. 키드록은 남부의 반항심을 브랜드로 삼고 그것을 진정성이라고 불렀다. 남부의 진정한 블루스 뮤지션들이 여전히 작은 술집과 주크 조인트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기번스에게는 마치 남이 훔친 재킷을, 그것도 몸에 맞지 않는 재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기번스는 한 친구에게 모자 깃발, 그리고 불꽃은 갖췄지만 이야기는 없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더 마음 아팠던 건 키드 로기즈즈 탑을 공개적으로 존경해왔다는 점이다. 그는 인터뷰에서 빌리를 자신의 음악적 영향으로 자주 언급하며 라그랑과 샤프 드레스드맨을 통해 멋있어지는 법을 배웠다고까지 말했다. 작년에 키드 로기, 셰릴 크로우와 함께 콜라이드라는 곡을 발표했을 때 그는 자신의 수많은 재능 중 하나만을 보여준 것이었다. 기번스는 그 칭찬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오랜 기간 함께 일해온 한 스태프의 말에 따르면 빌리는 키드 로기 영감을 받은 게 아니라 흉내만 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것도 형편없이.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긴장감이 불붙은 건 1999년 MTV 유럽 뮤직 어워드에서였다. 두 아티스트 모두 공연 초청을 받았을 때였다. 백스테이지에서 쇼맨십 넘치는 키드 록은 평소처럼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기번스에게 다가가 야 우리 같이 뭐 좀 해볼까? 라고 말했다. 라고. 늙은 개와 신세대 기번스는 예의는 갖췄지만 감흥은 없는 듯 개는 메아리치며 짖지 않는다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너무나 매끄럽고 차가운 대사라 키드 록조차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진짜 불씨는 몇 년 후인 2003년시 MT 어워드에서 터져 나왔다. 당시 컨트리 아웃로로 변신을 시도하던 키드 록은 수상 소감에서 9세대 음악가들을 향해 카우보이 모자를 쓴 이 늙은이들 중 일부는 록과 컨트리가 서로 다른 술집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일침을 가했다. 술집을 사서 둘 다 연주하는 게 어때? 카메라가 관객석에 앉아있는 기번스를 포착했는데 그는 선글라스 너머로 아무런 표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공연 후 기자들은 그가 저 녀석은 음량과 가치를 혼동하는 꾼이라고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기번스의 무언의 경멸은 인터뷰가 진행될수록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새로운 남부 록 하이브리드 음악에 대한 질문에 그는 수수께끼 같은 대답만 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으로 음악을 만들지만 어떤 사람들은 알고리즘을 청중으로 삼는다. 팬들과 언론을 포함한 모두가 그가 누구를 겨냥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이 발언은 순수주의자들 사이에서 논쟁거리가 되었고 고통에서 우러나오는 음악, 즉 소셜 네트워크가 아닌 진정한 남부 블루스 음악을 갈망하는 9세대의 목소리가 다시금 되살아났다. 반면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키드 록의 매니지먼트 측은 여러 차례 협업을 제안하며 리믹스 피처링부터 아메리칸 록 헤리티지 셀레브레이션 공동 투어까지 다양한 크로스오버 계획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번스는 이 모든 제안을 거절했는데 그때마다 마치 무덤 비석처럼 날카로운 한마디를 남겼다고 합니다. 블루스에는 와이파이가 필요 없어요. 어떤 노래들은 필터를 거치면 안 되죠. 전 디지털 음악은 안 해요 하나 해요. 그는 어떤 A에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아 아니오라고 말하는 재주가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키드 록은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그에 대한 존경심을 결코 잃지 않았다. 그는 인터뷰에서 지지탑을 진정한 블루스 밴드라고 자주 언급했고 심지어 기번스에게 뮤직비디오 출연을 제안하기도 했다. 기번스는 다시 한번 그 제안을 거절하며 음색을 다듬느라 바쁘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0년 키드 록이 남부의 이미지 슬라이드 기타 가짜 블루스 느낌으로 가득 찬 앨범 보름 프리를 발표하자 기번스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평을 들었다. 그는 친구에게 그는 바비큐를 팔면서 불을 피워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라고 털어놓았다. 두 사람의 관계가 발전하게 된 계기는 2013년 내슈빌에서 열린 자선 콘서트였다. 두 뮤지션 모두 그 자리에 있었고 주최 측은 마지막 순서로 합동 공연을 마련했다. 작년에 키드 록이 셰릴 크로우와 함께 콜라이드라는 곡을 불렀을 때 키드 록이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밴드 연주를 뚫고 소리치자 기번스는 연주를 멈췄다. 그 순간 관객 전체가 그 모습에 사로잡혔다.
노래가 끝나자 빌리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서 조용히 무대에서 내려갔다. 카메라에는 그가 드러머에게 그건 음악이 아니야, 사투리 섞인 노래방이지 라고 속삭이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이 일은 순식간에 유명인 가십거리가 되었다. 키드 록은 이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빌리는 유명한 음악가잖아 라고 말하는 것이 들렸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싫어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 반면 기번스는 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밴드는 라푸투라라는 새 앨범을 발표했는데 이는 밴드 스스로가 간소하고 날 것 그대로의 대음악이라고 묘사한 것이었다. 이는 블루스를 현대화할 필요가 없고 단지 기억하기만 하면 된다는 다소 노골적인 메시지였다. 하지만 키드 록의 허세가 빌리 기번스의 현대사회에 대한 인내심을 시험했다면 이번 마지막 불화는 그의 뼈까지 후려쳤다. 그것은 흉내쟁이가 아닌 동료와의 충돌이었다. 바로 에릭 클랩튼이었다. 록 역사에 회자되는 수많은 라이벌 관계 중에서도 빌리 기번스와 에릭 클랩튼 사이의 불편한 관계처럼 조용한 긴장감과 상호 존중을 동시에 지닌 관계는 드물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은 동등한 위치에 있는 두 명의 기타 거장이었고 둘 다 선배 블루스 거장들의 제자였다. 하지만 존경심 이면에는 경쟁심, 질투심, 그리고 철학적 차이가 흐르고 있었다. 클랩튼은 세련되고 정확한 블루스 학자였고 기번스는 거칠고 당당한 반항가였다. 두 세계가 충돌했을 때 불꽃이 튀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196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다. 당시 클랩튼은 런던의 벽에 낙서를 하는 팬들에게 신으로 추앙받고 있었고 기번스는 금속을 녹일 듯한 음색으로 텍사스 로드 하우스에서 힘겹게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다. 기번스는 클랩튼의 테크닉은 존경했지만 그의 절제된 연주는 결코 좋아하지 않았다. 클랩튼은 장갑을 끼고 연주하지만 나는 흉터를 안고 연주한다 라고 빌리가 지유톱 초창기에 한 친구에게 말했다고 한다. 이는 모욕이라기보다는 두 사람의 차이점을 나타낸 것이었다. 클랩튼의 블루스는 연구에서 비롯되었고 빌리의 블루스는 생존에서 비롯되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1973년 몽트로의 재즈 페스티벌에서였는데 당시 두 사람은 함께 무대에 섰다. 언제나처럼 풀었다운 모습을 보인 클랩튼은 따뜻함과 호기심을 담아 기번스에게 다가가 그의 앨범 투레스 옴브레스와 특히 히트곡 라 그랑주를 칭찬했다. 빌리는 예의 바르지만 경계심을 드러내며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목격한 스태프들에 따르면 클랩튼이 농담조로 그래서 당신은 얼마나 많은 디스토션을 사용하나요? 라고 묻자 대화는 금세 어색해졌다. 빌리는 미소를 지으며 진짜처럼 느껴질 만큼 충분히 사용합니다 라고 답했다. 순간 공기가 차가워졌다. 두 음악가의 대조적인 스타일과 자존심은 더할 나위 없이 극명했다. 클랩튼에게 블루스는 순수함, 전통적인 12마디 구조, 그리고 초기 델타 블루스의 감정적 뉘앙스를 의미했다. 반면 기번스는 진화를 꿈꿨고 전통을 거침없이 뒤흔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에게 있어 클랩튼의 연주 방식은 블루스에 대한 안전하고 무균적이며 학문적인 접근 방식처럼 느껴졌다. 빌리는 1980년 라디오 인터뷰에서 블루스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게 아니야. 블루스는 내 신발에 술을 쏟을 수도 있는 음악이지 라고 말했다. 당시 음악계 관계자들은 이 말이 클랩튼을 은근히 겨냥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클랩튼의 콘서트는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지만 차갑고 열정이 부족하다는 평을 자주 받았기 때문이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1979년 에릭 클랩튼이 런던 올림픽 스튜디오에서 열린 즉흥 잼 세션에 빌리 기번스를 직접 초대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엘버트, 리 게리 브루커 등 블루스 거장들이 모인 편안한 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꽤 화기애애했고 빌리는 한쪽 구석에서 가볍게 워밍업을 하고 있었고 클랩튼은 중앙에서 세션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번스가 레스 폴 기타를 잡고 텍사스 특유의 강렬한 영향을 받은 귀청이 터질 듯한 솔로 연주를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현장에 있던 한 사람은 클랩튼의 얼굴이 굳어졌다야고 회상했다. 빌리는 엄청나게 시끄럽고 자유분방하게 마치 귀신에 홀린 듯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에릭은 그저 입을 다물고 빌리의 연주를 들었지만 어딘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다. 그 후 즉흥 연주는 갑자기 끝났다. 클랩튼은 너무 과한 퍼즈 사운드에 감정이 부족하다며 불평하면서 무대를 일찍 떠났다고 한다. 두 사람은 공개적으로는 서로에게 예의를 갖췄지만 사적으로는 경쟁심이 더욱 심해졌다. 클랩튼의 팬들은 기번스보다 클랩튼을 더 칭찬하며 빌리는 너무 과시적이거나 거칠다고 평했다. 반대로 기번스의 지지자들은 클랩튼을 블루스 스승이라 불렀습니다. 1985년 한 인터뷰에서 빌리에게 이 질문을 하자 그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저는 그분을 매우 존경합니다. 하지만 블루스가 불이라면 그분은 벽난로 옆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저는 여전히 그 불꽃 속에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발언은 롤링 스톤지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판에 예민했던 클랩튼을 화나게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조용한 갈등은 1990년대 초 에릭 클랩튼이 런던 로열 앨버트 홀에서 블루스 나이트 콘서트를 열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기번스는 초청을 받았지만 투어 일정을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친구에게 블루스를 무도회장으로 바꾸는 건 소용없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클랩튼은 이 말을 개인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여 다른 음악가에게 빌리는 블루스에 품격이 있다는 걸 잊었군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인터뷰 도중 두 사람은 간접적인 모욕을 주고받으며 설전을 이어갔다. 서로 너무 자존심이 세서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동시에 솔직하게 경멸감을 드러냈다. 빌리 기번스는 단순히 미워한 것이 아니라 음악에 대한 애정이 깊어 적을 만들더라도 음악을 지키려 했다. 그의 목록은 질투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블루스의 날 것 그대로의 본질을 보존하려는 의지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 5가지 갈등은 아무리 큰 파장을 일으키더라도 자신의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남자를 보여줍니다. 어떤 라이벌이 가장 놀라웠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록 음악에서 진솔한 이야기를 존중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음악 역사 속 또 다른 숨겨진 전설을 파헤치는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